안녕하십니까. 제15회 학부모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노준호입니다. 인하대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인하대학교는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가 붙어서 인하대학교가 되었는데 1950년대 하와이 이주민들의 소중한 성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인하대학교가 처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인하의 의미를 좀 새롭게 만들고자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가 하늘을 나는 대학교다라는 뜻으로 인하대학교의 의미를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대학교인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인하대학교 캠퍼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하대학교의 본교 캠퍼스이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정원이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하대학교가 평지에 위치해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각을 하거나 늦게 일어났을 경우에도 달려서 강의실에 갈 만큼 평지가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왼쪽에 보시면 인하대역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인하대역이 바로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바로 올라오자마자 학교로 이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 대학교 가보면은 무슨 역이라서 내렸는데 학교가 보이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현 캠퍼스 말고도 저희가 2020년 7월에 송도 신도시에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신도시에 가장 좀 좋은 위치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공과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가 여기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각 기업들을 유치해서 학생들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산학융합이 된 캠퍼스를 새로 조성을 해서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2학년 전공 수업부터는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인하대학교가 하늘을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취업률이 사실 좋기 때문인데 수험생 전문 사이트인 수만이나 오르비 등등을 많이 제가 검색해 봐도 인하대학교를 검색해 보면은 이상하게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좋은 대학교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를 증명해주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취업률인데요. 2018년 졸업자 3,000명 이상인 30개교, 굉장히 사실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거든요. 이 대학들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취업률이 인하대학교가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4%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사실 취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여드리는 유지 취업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유지 취업률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취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그만두지 않고 취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거든요. 근데 유지 취업률 지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위 92.7%라는 거는 처음에 취업률 산정할 때 아무 기업이나 사실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취업의 질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서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취업률도 좋지만 유지 취업률도 좋은 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진학사나 UA 같이 입시 전문 포탈이 있듯이 취업생을 위한 전문 포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취업생을 위한 포탈에서 각각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신입사원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조사해 봤을 때 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의 인하대학교의 출신 신입사원이 굉장히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하대학교가 취업의 질이 좋다는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인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우수한 취업률은 인하대학교의 혁신적이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다양한 다중전공 제도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부전공, 복수전공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사실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는 어느 학교에나 있는 다중전공 제도거든요. 근데 인하대학교는 이런 다중전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은 한 가지 전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제2전공들을 찾아서 부전공이든 복수전공이든
뒤에 소개해드리는 다중전공 제도를 이수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보다는 뒤에 말씀드릴 다중전공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지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고 포인트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중전공 제도로 부전공, 복수전공 말고도 인하대학교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계전공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태물리학부에서는 전자공학, 전기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수업을 추가로 연계해서 들으면 IT 물류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하대학교에 IT 물류학과라는 곳은 없거든요. 하지만 아태물류에 들어간 학생이 타과에 개설된 과목들을 일부 이수하면서 IT 물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연계전공 제도가 32개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융합전공 제도는 어떤 거냐면 앞 연계전공 제도는 기존에 있던 교과목들로 구성되는 거지만 융합전공은 두 개의 학과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수했을 때 융합전공 그 이수증을 학위를 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올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입학하시게 되면은 추후에 융합전공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건데 학생 설계 전공은 어떤 거냐면 인하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과가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전공은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가 교과 과정을 구성해서 나만의 전공을 만들어서 이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하대학교가 이렇게 다중전공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사실 우수한 취업률의 원인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중전공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사실 요즘에 대학에 와서도 대학 왔다고 이제 노는 친구가 없이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좋아하는 전공들을 같이 좀 더 배워 놓으면 나중에 취업의 길을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에 다양한 다중전공 제도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해서 선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대학교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계절학기를 들 수 있는 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계절학기 기간 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 마이크로 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개의 마이크로 전공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공과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나중에 나는 CEO도 되고 싶고 경영학에도 관심이 있어. 그런 친구가 경영학과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기는 좀 어려울 때 경영학을 좀 배워볼까 싶은 마음이 들으면 이 마이크로 전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마이크로 전공 제도를 이수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총 3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졸업장에 마이크로 전공 인증서를 저희가 발행해 드리는데 추후에 경영학과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을 경우에도 우선 선발의 혜택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다중전공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 학과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인하대학교는 처음에 생길 때 공과대학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대학의 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과대학의 학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사실은 인기 있는 몇 개 학과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과대학을 계열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계산업 계열 있는 학과가 4가지가 있고요. 화학생명 계열, 건축 토목 계열, IT 계열 학과까지 총 지금 공과대학이 많은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미래융합대학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미래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로 졸업하시고 재직생활을 3년 동안 하신 분들 아니면 만 40세 이상 분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에게는 지원 가능 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학과 이름들이 좀 멋있다 보니까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이런 과들을 가고 싶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예술체육학부, 국제학부까지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작년에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했어요. 그 과가 4가지가 있는데 첨단 융합학부라고 해서 지금 인공지능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4가지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면은 포털 사이트에 인하대학교 검색을 하셔서 학과 정보를 좀 보시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간 정말 말씀드린 오늘의 포인트 2022학년도 전형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이 발행됐을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나 일부 수치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2022학년도에 포인트는 저거구나 정도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인하대학교 정시모집 선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32%를 정시모집 선발할 예정인데요. 총 저희가 합쳐보면 약 3,700명 이상을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정시모집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표로 말씀을 드리면 총 3,791명 선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죠. 근데 학생부 종합이 칸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하늘색 칠해놓은 인하 미래인재와 인하 차민재 전형 이 두 가지 숫자를 합쳐보면 거의 1,100명 가까이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요 전형을 뽑는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3,791명이나 뽑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주요 전형으로 1,100명 이상 가까이 뽑는 학생부 종합 위주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도 우선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많은 친구들이 수시 모집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왔을 건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주요한 두 전형인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인하 차민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수시 전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말씀드린 가장 주요한 두 전형인 인하 미래인재와 인하 차민재 전형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특히 인하 차민재 전형은 2022학년도에 새로 생긴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특별 전형들이 있잖아요. 고른기회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인하 차민재 전형과 평가 방식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차민재 전형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이따 들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하 미래인재 전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83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1단계에서는 100% 서류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배수 내외 선발을 하게 되는데 2단계로 이제 올라가면서 1단계 성적이 70%가 되고요. 면접 점수가 30%가 붙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면접 점수가 30%밖에 안 돼서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싶을 수 있지만 인하대학교는 굉장히 면접도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도 간단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기준으로 어떻게 봤는지를 좀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근데 앞에 있는 PPT보다 조금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급하게 만들어 오느라 그렇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포인트들을 적어 놨는데 그 포인트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학생이고요. 오른쪽에 면접관이 있는 건데 각각의 방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화상식 녹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한 채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6, 8분 내외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각각 한 개의 면접실에서 제출 서류 기반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면접위원은 대부분의 과가 2명이지만 의예과 면접의 경우에는 3명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은 지성, 적성, 인성 각각 100점씩 해서 3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요. 개별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뭐 교복을 입고 온다거나 제 이름은 뭐예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면접이 이루어졌고요. 저기 지금 보시면 면접관 뒤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참관인이라고 해서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관인을 둬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공정성을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인하 차민재 전형인데요. 올해 처음 생긴 전형이지만 포인트는 사실 작년에 뽑았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286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여기는 1단계, 2단계 전형이 아니고요. 한 단계 전형인데 100% 서류 종합 평가로만 선발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난 면접에 좀 자신이 없어 라는 친구들은 이쪽 전형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면접이 없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도 없는 전형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느 쪽에 지원을 하면 더 나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평가 방식의 차이를 아셔야지 확실히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면접이 있고 없고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평가 배점이나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볼 때 평가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많이 써 있거든요. 창학정신, 창학이념, 인재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라 하면은
자기주도적인 창의 인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특히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이 잘 보이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 보여드린 창학 이념이나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인하대학교는 총 4가지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 적성, 인성, 종합평가 4가지 단계로 저희가 4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지성 영역도 2가지로 나눠져 있고 적성도 2가지, 인성도 2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지성 영역 포인트를 어느 쪽에 놓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이나 미래인재인지 이나 참인재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성 영역을 보면은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와 전반적인 성취도 2가지로 나뉘잖아요. 전공 관련 성취도라고 하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과목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내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한다 하면은 기계공학과에서 주로 볼 3가지 과목은 무엇일까요? 예측하신 바와 같이 물리 1, 물리 2, 미적분 3가지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른 과목들을 잘 못했지만 특정 과목들을 더 잘하는 친구인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부분들을 놓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적성에서도 이 학생이 정말 뭐 반에 보면은, 아니면은 한 반을 보면은 얘는 정말 뭐 수학을 잘해서 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다, 얘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다, 그래서 그쪽만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친구들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전공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한 친구인지, 아니면은 다양한 활동들을 폭넓게 한 학생인지에 따라서 또 평가가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성 영역은 올해부터는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인 부분과 공동체적인 부분을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모집 단위 인재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전에 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 자리를 갖고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뽑아보니까 이 학생들 어땠나 또 물어보고, 특히 뭐 비교과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특히 그 주요 과목은 3가지, 작년엔 이거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가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모든 과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이, 어쨌든 우리 과에 진짜 관심 있는 친구를 뽑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나 논술,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어떤 학생들인지 모르고 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이라도 정말 관심 있는 친구를 뽑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사실은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성이나 인성보다는 정말 우리 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적성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평가 요소 중에 어느 부분에 무게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나 미래인재 전형의 키워드는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을 지닌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성, 적성, 종합, 인성 이 각각 25점씩 배점이 돼 있지만,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워드를 생각하고 보시면, 지성 영역에서도 기초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공 학업 역량이 더 우수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적성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좋지만 특정 정말 관심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심도 있는 부분까지 파고든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인성 부분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고, 종합평가가 아까 적성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성이나 적성이나 종합평가에서 내가 정말 이 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면접까지 시행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나 참인재 전형은 올해 처음 생겼지만 평가 비율이 작년에 했던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키워드를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면은, 학교 생활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기초 학업 역량을 지닌 인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문장 중에 키워드는 사실은 진로 개발을 위한 기초 학업 역량을 지닌 인재, 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 영역에 가장 많은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적성 영역의 점수가 조금 5점 줄어든 행태를 보실 수 있을 건데, 지성 영역에서도 특정 과목을 잘한 친구보다는 기초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잘한 친구, 그리고 특히 적성 영역에서도 어느 과를 지원할 때 좀 연결고리는 부족하지만 많은 활동들을 해본 친구를 선호한 전형입니다. 전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맞을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올해 또 변화가 있었죠.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항이 저희가 총 원래 4가지 문항이었는데 1, 2, 3번 문항이 통합이 돼서 각각 1번, 2번 문항으로 공통 문항이 주어졌고요. 3번 문항이 대학 자율 문항인데 아직 저희가 대학 자율 문항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발행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전형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교과전형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역 추천 인재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385명 선발할 예정인데요. 100% 학생부 교과로 선발이 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작년까지 있던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학년 동일한 배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대신 고교당 7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추천서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 학생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써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추천한다고 명단만 올려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따로 드리는 부담은 없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능 최저 만족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셔야 될 텐데 저희가 올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연계열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2개 합 5등급 이내를 맞추시면은 수능 최저를 만족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의예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을 해서 3개 영역이 각 1등급이면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사탐을 보는 친구들은 자연계열에 응시할 수 없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는 동일한데 탐구 영역에서 사과탐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만약에 과탐을 본 친구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과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탐을 본 친구라면은 인문계열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들을 아래와 같이 정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 과목들을 잘 유의하셔서 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509명 올해 선발할 예정이고 작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어느 대학이나 논술 우수자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은 논술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논술 성적이 70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에서 30포인트를 차지해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최저는 없지만 의예과를 12명 올해 선발할 예정이거든요. 의예과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학생부를 30포인트나 반영하는데 왜 논술 전형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생부 반영 점수를 저희가 표시해 봤는데 3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9등급이면 100점 기본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인하대학교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많은 친구들이 3에서 6등급 사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점수 차가 6점 차인데 이게 논술 시험 100점 만점짜리로 보면은 1.35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조금만 더 잘 보면 내가 6등급이더라도 3등급인 학생보다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술, 특히 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라면은 논술 시험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논술 준비할 때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논술 쓰는 학생들은 이제 상위권 대학을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하다가 인하대 써볼까 해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의 논술을 많이 준비했는데 인하대 논술은 준비하지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어느 대학이나 내가 지원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대학의 문제 출제 유형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고 특히 그 해에 발행되는 모의 논술을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 보신 바와 같이 문항 해설같이 같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 답안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답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같이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논술고사 본 이후에 한번 이제 수험생 입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의견을 많이 조율해 봐도 인하대학교의 그 인문계나 자연계의 문제 수준은 좀 유지해 달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정시 전형 안내인데요. 올해부터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선발 비중이 4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인하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를 정시 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106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100%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하대학교는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어느 한 군에만 속해 있지는 않고요. 가나 다군을 다 이렇게 고루고루 선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유사계열 학과들은 다른 군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인하대에 오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나다군을 다 인하대를 지원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가 있어요. 저희가 2021학년도에 처음 신설된 첨단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나다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발행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아셔야지 정시 지원 전략을 짜실 수 있을 텐데요. 국어와 수학은 저희가 표준 점수 그대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택일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 중에서 자연계랑 인문계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저희가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택해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학이나 사탐을 봤을 때 100분위가 나오잖아요. 그 100분위를 몇 점으로 환산하겠다라는 점수표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니까 추후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내가 몇 점 정도 되겠다라는 걸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이지만 5%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의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률과 통계를 봤다라는 친구들은 자연계열 지원은 안 되지만 인문계열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은 또 특이한 게 사탐만 허용하는 게 아니고 과탐을 본 친구들까지 허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보고 과탐을 두 과목 봤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선택폭이 넓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이제 학과별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반영 비율들을 하는지인데, 인문계열에서도 몇몇 과는 수학 비중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문계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느 과에 지원했을 때 점수가 더 유리한지를 꼭 나중에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요. 영어 등급 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학년도부터 완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까지는 1등급 200점, 2등급 195, 3등급 190, 4등급 180점이었어요. 점수차가 5점 차씩 크게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영어 조금만 잘 못 봤다고 해도 지원을 꺼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영어 부분들에 대한 점수를 3등급까지는 좀 이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절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기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 모든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있어요. 특히 인하대학교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와 보셔야 되는데, 어느 대학이나 내가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거는 그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는지를 같이 꼭 체크해 주시고, 교과목 옆에 교과목 그 개요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장 저희가 만약에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거나 모의 논술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꼭 꾸준히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또 주요한 것들은 입학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비대면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저희가 새로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유튜브가 따로 있고, 인하대학교 띄고 입학처라고 검색하면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주요한 정보들을 올려놓을 때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꼭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드리고 상담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